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벽해 보이던 관세 전쟁 전략에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버드 교수가 7번의 백악관 회의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그 질문. 우리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그 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의 심장을 쥐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백악관 관계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한국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제 채널의 감동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감동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로 놀러오세요. 하버드 케네디 정책대학원의 강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지도가 오늘 강의의 무게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에게 집중되는 순간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펜을 들고 교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몇 개의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철강에 매긴 25% 관세의 효과를 설명하며 미국 러스트벨트의 공장들이 다시 불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의 제철소들이 3년 만에 재가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 마티아스 슈나이더가 손을 들었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한 정치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유럽 농산물 관세는 어떤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프랑스 치즈에 40%, 독일 맥주에 35% 관세를 매겼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중서부 농민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고향 바이에른 농민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만 미국에게는 확실히 이득이 된 것 같네요. 교수는 그의 솔직함에 감탄하며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온 장우희 학생이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그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완벽한 성공작이라는 말씀인가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장우희 학생, 그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교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나라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 때문에 지난 6개월간 백악관에 여러 차례 불려갔습니다. 교수는 잠시 눈빛을 가라앉혔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에서 받은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합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이 저에게 물었죠. 새 관세 정책의 최대 걸림돌은 어디입니까? 학생들이 펜을 멈추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장우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2차 회의에서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3차, 4차 회의도 마찬가지였죠. 교수는 칠판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총 7번의 회의에서 그들이 반복해서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어요. 마티아스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답이 뭔가요? 교수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답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웅성거렸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장우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한국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저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우희 학생,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크기만으로 영향력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일본에서 온 사토 아야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은 지금 미국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나라죠. 마티아스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이라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각종 전자기기들의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기기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칩, 그게 바로 한국산입니다. 교수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장우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모든 데이터 센터, 모든 서버, 모든 인공지능 시설이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새로운 차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학생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그 안의 메모리가 바로 한국산이죠. 장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반도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배터리는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로고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LG와 SK가 테슬라의 핵심 배터리 공급 업체입니다. 교수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까지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어요. 마티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까지요? 맞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기차 시장입니다. 새로운 차트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미국 내 판매량 그래프였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권에 올라섰습니다.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테슬라 다음이 바로 한국 브랜드라는 뜻이죠. 사토 아야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교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버가 멈춥니다.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마비되죠. 전기차 생산 라인이 멈춰서고요. 미국에서 온 학생 에단 밀러가 펜을 내려놨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 국민들은 정부를 먼저 비난할 겁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무역전이 아니라 자폭이거든요. 장우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대체제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도체는 10년, 배터리는 5년이 걸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말이죠. 에단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사실상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라는 말씀인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수는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교수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생생한 사진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교수가 충격적인 숫자를 말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죠. 장우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7달러요? 정말인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년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교수가 목소리에 자신감을 실었습니다. 수출 규모로는 세계 6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6,000달러를 넘어섰죠. 마티아스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7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교수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8.5%씩 성장했어요. 사토 아야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가 사토 아야카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여전히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토 아야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일본이 착각한 것 같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는 물론 한국인들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에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의 비결이 뭔가요? 바로 그겁니다. 교수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경제발전사의 주요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그런 충격에 무너지죠. 하지만 한국은 더 강해졌어요. 장우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만의 특별함입니다. 압력을 받을 때마다 더 강해지거든요.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겪었던 주요 위기들의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교수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을 기억하시나요? 장우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교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 보복을 가했죠. 롯데마트 문을 닫게 하고 한국 관광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지 않나요? 장우희가 물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한국은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했죠.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으로 수출선을 확대했습니다. 마티아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중국화를 더 빨리 진행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였죠. 사토 아야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은 좀 민감한 문제네요. 교수가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핵심 반도체 소재 세 품목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 말이죠. 에단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피해를 받겠네요. 처음엔 그럴 것 같았어요.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소재 개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단 1년 만에 독자 개발에 성공했어요.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이제 일본 소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사토 아야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일본만 손해를 본 셈이네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그랬어요. 새로운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접촉 추적 앱도 가장 빨리 개발했죠. 마티아스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대응 속도네요. 대부분의 국가는 압력을 받으면 흔들립니다. 교수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압력받을 때마다 더 강해져요. 장우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생존 본능의 결과라고 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펜을 든 채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DNA에 새겨진 거죠. 교수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20세기를 지배한 힘이 군사력이라면 21세기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에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력 아닌가요? 맞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칩과 배터리예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 둘이 현대 문명의 심장부죠. 마티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두 분야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교수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각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연간 1915시간입니다. 교수가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독일은 1349시간, 프랑스는 1511시간이죠. 마티아스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500시간 이상 더 일하는군요. 일본도 1607시간이에요.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300시간 더 많아요. 사토 아야카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네요. 1980년대에는 더 대단했어요. 교수가 과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연간 2,800시간을 넘었죠.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이었어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시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아버지들은 한 달에 겨우 한두 번만 잠들지 않은 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교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웃기고도 슬픈 일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우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그 시절 한국에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일을 남보다 빨리, 더 치열하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된 이유도 그거예요. 교수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연구하면서 일본을 따라잡았죠. 마티아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새 시대의 무기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도적인 근면성이 바로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교수는 칠판에 다가가서 두 줄을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한국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 산업이 마비된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한국만 우대하면 일본, 유럽, 중국이 들고 일어나 형평성을 문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에단이 펜을 멈췄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답이 없거든요. 마티아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백악관 내부 문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화면에 문서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관세 정책의 예외이자 동시에 가장 큰 변수다. 교수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장우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까지 고민한다는 거군요. 3개월 전 국무부 간부가 저에게 직접 물었어요. 교수가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만약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토 아야카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하셨나요? 미국 경제가 먼저 무너질 거라고 했죠.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생산이 중단되고 테슬라 공장이 멈춰설 거라고요. 에단이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산 메모리와 배터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어요. 그럼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마티아스가 물었습니다. 한국만 예외로 둔다면요? 교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유럽연합이 납득하겠어요? 장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항의할 테고요. 바로 그겁니다. 교수가 칠판의 두 줄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겨요.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각국 통상대표부의 우려 표명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일본 통상대표부에서 비공식 문서를 보냈어요.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불공정 무역이라는 내용이었죠. 사토 아야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나라 이야기라. 괜찮습니다. 교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결국 미국은 한국 때문에 완전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의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가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학생들이 펜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백악관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다른 것이었어요.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단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교수는 잠시 멈춘 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만약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마티아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교수가 새로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장우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 말씀인가요? 교수가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을 전면 이전한다면 사토 아야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완전히 게임이 뒤바뀌는 거죠.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기술 패권을 잡게 되고 미국은 뒤처지게 되어요. 애단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그렇게 신경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미중 패권 경쟁의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마티아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선택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수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세계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라선 거죠. 장우희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네요.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일으켜낸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때로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그 길을 걸어온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백악관이 두려워하는 나라,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 속에서 떠오른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이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